6월 4일부터 대통령이 바뀌죠. 여러분 아쉬움 또는 환호 실컷 하시고요. 어차피 누가 되든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변화는 곧 수많은 기회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대통령이 바뀐다는 건 행정부 조직 전체가 바뀐다는 의미고, 그리고 국토부 또한 모두 바뀐다 라는 의미죠. 즉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책, 전혀 다른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뭔가 앞으로 평범한 또는 가난한 우리와 저 위에 있는 부자들 간의 격차가 뭔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뭐 어떤 정책이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줄어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변화는 곧 기회이고, 어떤 기회가 오는지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변화에 맞게 대응해서 또 훨씬 더 앞서 나갈 거예요. 그 반면 뭔가 국가에서 해주길 바라면서 성실하게만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가난해질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도 아니고요. 김문수 후보가 되었어도, 이준석 후보가 되었어도, 권영국 후보가 되었어도, 허경영이 되었어도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더 돈을 벌 거고 더 앞서 나가며 격차를 벌릴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니까. 어떤 변화일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대한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건 비단 부동산 영역에서만은 아니겠죠. 그 변화를 잘 보고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자이든 중산층이든 가난하든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채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물론 정확하게 미리 다 알 수는 없지만 큰 방향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당선자 스타일이 뭘 하든 좀 강하게 확실하게 할 타입이긴 하죠. 무난하게 지금 현상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관리만 할까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하든 누군가에게는 큰 이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건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든 똑같은 거고요. 이걸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때려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미리미리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변화에 빨리 대응해서 오히려 크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5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예상되는 변화는 규제 지역 추가 지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 전역 및 경기권 일부까지 규제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의 규제 지역을 볼까요? 2023년 1월 5일 이후로 한 2년 넘게 전국 규제 지역은 딱 4곳밖에 없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의 가장 소득 수준이나 부동산 가격이 높은 4개 구가 규제 지역이고요. 이 4개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 및 경기도, 인천, 수도권 아닌 곳들은 다 비규제 지역이죠. 지금은 이렇게 규제 지역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흔히 보수라고 하는 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규제 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게 일반적이고, 진보라고 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여태까지 일관된 정책이었단 말이죠. 딱히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수준보다는 규제 지역을 넓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죠. 실제로 규제 지역을 넓힐지 안 넓힐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또 지정할 때마다 뭐가 발생했었어요? 풍선 효과가 발생했었어요. 이 풍선 효과를 잘 이용해서 자산을 이때 굉장히 많이 늘리신 분들이 많죠. 강남을 규제했더니 근처로 풍선 효과가 퍼져나가서 엄청나게 이곳들이 올라가고, 그곳들이 또 올라가니까 그곳들을 또 지정을 하죠. 거길 지정하면 또 그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번져나가서 결국 서울 전체를 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었고, 서울을 다 지정하니까 경기도로 풍선 효과가 뻗쳐나가서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지정했었고, 뭐 수원, 안양 이런 곳 묶어놓으니까 군포, 의왕 같은 데가 올라서 거기도 지정을 하고, 나중에 평택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로 점차 지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빡 지정하진 않아요. 그때는 이 수혜 지역을 잘 타고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자산을 불렸죠. 이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 은근히 자산이 적으신 분들도 부동산을 투자하기 쉬워지는 게, 강남구나 용산 같은 곳들은 일반인이 뭔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곳들이 계속 집값이 오를 때는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풍선 효과가 건너 경기도 인천까지 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할 만한 곳이 풍선 효과
효과의 수혜지가 됐다? 그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걸 잘 보고 있다가 나도 이왕이면 어차피 발생할 거면, 그쵸? 내가 뒤처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세금 강화인데, 이것도 비슷하죠.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항상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고요. 지금 현재 국힘은 대대로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럼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부동산 세금을 많이 줄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종부세도 많이 이렇게 줄이고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도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이 세법은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국회 의석수가 이랬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대부분 세법은 통과된 게 없어요. 세법 개정이 된 게 없이 그냥 문재인 정부 때 막 올려놨던 그 세금 그대로 거의 갔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게, 이 규제 지역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해제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짜놨던 세금 뭐 중과세 방안들이 대부분은 이 규제 지역에 있어야 그 세금 규제도 많이 때려맞는 건데, 규제 지역을 싹 다 해제해 버리니까 세금 폭탄을 맞는 지역들이 많이 없어진 거죠. 비규제 지역은 보통 종부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를 정말 많이 주택을 취득하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세금이 줄어든 게 맞아요. 세법 개정을 거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어쨌든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가진 않겠죠. 이번에도 세금을 올린다면 이렇게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제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알아서 그 문재인 정부 때 개정해 놓은 어마어마한 세금이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규제 지역 확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금도 증대시키는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규제 지역이 확대되고 세금이 증가하고, 만약에 집값을 잡을 방법으로 대출 규제까지 이제 주택에다가 한다. 즉 문재인 정부 때와 같거나 비스무리한 정책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 일어났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정확히 2020년 8월부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용 숙박시설, 민간 임대주택 등이 말도 안 되게 폭등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모든 부동산이 다 폭등을 할 때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오피나 지식산업센터나 생숙이나 민간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또는 주택이 아닌 것들이죠. 이런 애들이 갑자기 주택보다 훨씬 더, 같은 지역의 아파트가 55% 상승할 때 오피스텔은 78%가 상승하고, 같은 지역의 광교 더샵의 아파트가 30% 상승하는 기간에 요 단지 내에 같이 있는 오피스텔은 68%가 상승하고, 아파트도 폭등했지만 오피스텔은 더 말도 안 되게 폭등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하락할 때도 아파트가 20% 하락할 때 오피는 42% 하락하고, 아파트가 19% 하락할 때 같은 단지 오피는 38%가 하락하면서 상승도 훨씬 많이, 하락도 훨씬 많이 오피스텔이 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는데, 주목할 거는 이제 이때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냐는 거예요. 왜 아파트가 30% 오를 때 같이 30% 오르는 게 아니라 왜 70% 가까이 올랐냐. 그 이유는 2020년 중순, 정확히는 2020년 710 대책으로 규제 지역을 엄청 늘리는데, 이 부분에 이런 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엄청 해요. 규제 지역도 많이 늘리고 세금도 엄청 늘리고 대출도 막 옥죄고 하면서 사실상 주택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격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을 매수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대출도 안 해줘, 실거주 의무도 생겨, 세금도 취득세 막 13% 내야 돼, 종부세 폭탄 맞아, 이렇게 규제가 너무 걸리다 보니 다른 걸 해야겠다, 주택은 못하겠다, 아파트 이런 건 못하겠다, 주택 아닌 거 하자. 그래서 도피처를 찾아서 도피투자처죠. 나쁜 말로 하면 도피투기처가 되는 거고, 그게 당연히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아파트와 가장 비슷한 애 오피스텔이었던 거고, 이것마저 아파트의 2배 이상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 너무 오르다 보니 안 되겠는데 하면서 또 도피처를 찾아간 게 지식산업센터, 뭐 생숙 이런 걸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간에만 풍선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물건 간에도 주택을 어마어마하게 규제하면 오피스텔 규제하면 지산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입주도 안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그 당시에는 피가 어마어마했어요. 입주자를 하나도 못 구해도 피가 엄청 붙었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폭락해서 그때 고점 물리신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아무튼 그 당시에 돈 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피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들이나 주택 한 채 있는 분들이 도피처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오피스텔이나 지산을 매수했다가, 이걸 언제 많이 매도했을까요?
이게 도피처가 된 건 규제가 많이 걸렸기 때문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풀어주죠. 그거 풀릴 것 같으면 더 이상 도피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많이 팔고 나갔겠죠. 정확히 이 원리로 오피스텔의 상승력이 아파트의 2배, 하락할 때도 2배, 거의 정확히 2배예요. 상승률 2배, 하락률 2배. 그러니까 어차피 2배 많이 올랐다가 2배 많이 하락하니까 의미 없네. 바보야, 오피스텔 투자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주택의 규제가 미친 듯이 걸리면 오피가 대체제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다. 주택의 규제가 풀어지면 오피가 그 가치를 잃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극명하게 봤으니 이번에는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피스텔 이런 거 사면 되나요? 아니요. 이게 대체제가 되는 걸 보고 가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99%의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아직은 주택의 규제를 얼마나 때릴지 모르죠. 주택의 규제를 미친 듯이 때리는 것 같으면 그래서 어느 순간 도저히 주택, 아파트 못 사겠네. 사고 싶은데 못 사겠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쯤 되면 도피처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되기 전에, 즉 규제가 확 풀리기 전에 다시 아파트로 갈아타시든 또 처분을 하는 게 좋다. 오피스텔은 2년 내에 판다고 큰 페널티도 없으니까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특정 지역에 관한 얘기예요. 세종시에 관련한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어떤 쪽으로든 세종시는 한번 난리가 날 겁니다. 일단 당선자가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을 했죠. 거의 첫 공약이었어요. 첫 공약. 이게 거짓말이다, 사실이다, 이거 지킬 수가 있냐 없냐, 갈 수는 있는 거냐, 간다고 해도 세종시의 시대가 오냐 안 오냐 등 갑론을박이 장난 아니겠죠. 장난 아닌데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여러 변수가 있어 확신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전반적 의견 및 수도 천도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길게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트럼프 당선 직후 비트코인 폭등했던 거 기억나세요? 비슷해요. 이재명 당선 후에 세종시는 한 번은 상승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 그 상승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2020년에 비슷한 공약이 있었고 총선이었죠. 21대 총선에서 당시 전 총리 집권당 원내대표,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주요 인물들이 세종시 천도를 약속을 했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실행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종시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 1위였다는 영상이에요. 3억 3천이었던 집값이 1년 만에 7억 2배가 되었다가 그 다음 2년 만에 이게 4억 2천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로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간 3억 3천에서 4억 2천 된 거니까 그냥 한 9천만 원 정도 상승을 한 거죠. 3년 동안 9천만 원 상승도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이 집값에 대비해보면 여기에서 여길 간 건데 중간에 이런 미친 곡선을 한번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장이 시작되기 전에만 진입을 해놓으면 이게 끝났다고 해도 딱히 손해본 건 없죠. 3억 6천짜리가 4억 2천 됐으니까 손해본 건 없어요. 지금도 4억 5천 5억 사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본 게 없는데 문제는 이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세종시가 시끌시끌할 가능성이 큰데 한참 시끄러워진 다음에 집값 엄청 올랐더라 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가운데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려면 지금 하시고요. 오늘 바로 가서 하시고. 근데 이재명 되면서 세종시가 요즘 장난 아니래. 핫하대. 뉴스에 나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톡방에서 호객논에서 난리가 났어. 1, 2위 하고 아파트가. 그러고 있는데 들어가면 이 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지난번에 봤잖아요. 세종시를 이용해서 내가 자산을 불리고 싶으면 빨리 움직이시고 들어가는데 또 쫓아가면 뭐든지 그렇지만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만 있어도 이때 진입을 하지는 않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일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내용일 텐데 이건 또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에 세금을 얼마나 때리느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규제 지역을 얼마나 지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외에 어떤 다른 규제를 풀어주고 누르고 하는 그런 정책이 집값에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요. 돈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
정책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뿌리느냐가 세금, 뭐 규제, 뭐 공급 정책, 대출 규제 이런 것보다 100배는 중요해요. 이건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 그 전 정부에서 다 증명이 된 내용이에요. 특히 코로나 때 너무나 여러분 이걸 반드시 깨달으셨어야 돼요. 코로나 때. 그때 미국 정부가 돈을 막 헬리콥터로 뿌린다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여러 번 있죠. 2020년, 21년에 미국 정부는 국가 부채 3경원을 돌파하는 걸 감수하고 수천조씩 계속 뿌렸어요. 참고로 지금은 5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때도 3경원 넘었다, 4경원 넘었다 하면서 국가 부도 온다고 했었는데 아직 부도 안 났죠. 5경원 넘었는데 이런 기사는 영원히 나옵니다. 5경 돌파, 6경 돌파, 언젠간 10경도 돌파하겠죠. 미국의 돈 뿌리기 정책은 트럼프 정부든 뭐 바이든 정부든 똑같습니다. 돈 뿌리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국의 습성이고 코로나 때 특히 심했어요. 이때 금리 인하하고 뭐 지원금 주고 실업급여 주고 정부 돈으로 자산 매입하고 회사채 사들이고 하면서 돈을 찍어냈죠. 우리가 그 기조에 맞추지 않고 돈을 뿌리지 않으면 환율 폭락되면서 국가 경제 말아먹으니까 계속 우리도 같이 돈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돈을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책이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어요. 현금이 쓰레기가 되는 정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 때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미국처럼 따라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가 위기가 있나요? 미국이 막 돈을 막 쏟아붓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들이 기본소득, 뭐 지원금,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어느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그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전부 다 할지 일부만 뭐 할지 조금 수정해서 반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책들을 일부라도 한다면 어쨌든 시장에 돈이 뿌려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죠. 돈을 안 뿌리고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뭐 돈을 어디선가 구해와서 전 국민 대상으로 줘야 될 텐데 제일 쉬운 건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국가 부채를 늘려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도 많이 하죠. 그 정책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소득은 사실 AI 시대 노동력이 상실되고 기계와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옳은 정책이다. 뭐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논할 때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동산을 논할 때는 그 정책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영향을 주죠. 이번에 공식으로 뭐 공약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25만 원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집값에는 아주 대세 상승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고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상승 하락을 종교나 정치적인 이념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적인 기도만을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정부 하에서 예상되는 5가지 큰 변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거기서 정말 많은 기회가 창출이 되겠죠. 지금 제가 5가지 변화를 얘기할 때마다 거기 보면 기회가 있잖아요. 이 생각을 미리 해놓으면 기회가 되는 거고 생각을 미리 못하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생각을 하면 고점을 잡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미리 해놓느냐 남들이 다 움직이고 나면 그때 가서 현상을 보고 따라가느냐 여기서 모든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이 됐든 김문수가 됐든 이준석이 됐든 권영국 허경영이 됐든 똑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